그런 식이 되려면 일단은 조정 지역을 지금 해제를 이제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이 이제 특히나 강남이 다 해제가 돼야 돼요. 네, 강남이 다 해제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경매 대출이 90%까지 나와야 돼요. 그리고 90%까지 나온 상태에서 보증금을 한 1억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살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대표님 좀 여쭙고 싶은 게 그 부동산도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또 부동산 전문가시고 책도 8권 이렇게 쓰셨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부동산 같은 경우가 그 뭐 내년서부터도 더 어려워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04년도, 3년도서부터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저는 이제 한 번 당하지 2번 안 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12년도에 그때 이제 하우스 푸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을 많이 갖고 있으나 그 자산이 없는 그런 이제 집거지들이 굉장히 많은 때를 이제 지나면서 그때 뭘 봤었냐면 유동성 위기를 봤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이 있다 그러면 9천만 원 대출을 땡기고 그 다음에 월세 보증금을 1,000만 원을 넣고 하면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한 100개를 사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개를 사놓고 그게 하나당 1억씩만 올라가면 더블만 치면 자기가 100억 부자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다주택자한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동산 상승기에는 다주택자가 지난 정부에서도 보면 2주택자까지는 72.5% 그리고 3주택자는 85%를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승기에는 팔 수가 없어요. 근데 하락기에는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팔 수가 없는 거죠. 아예 팔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보면은 아파트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요? 아파트가 왜 위험하냐면 아파트는 KB 시세가 있어요. KB 시세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냐면 그 우리나라는 거의 뭐 고정금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고정금리는 아주 극히 일부고요. 거의 다가 5년 고정, 그 다음에 변동으로 가는 이제 5년 거치식 그런 변동금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한 80% 정도가 됩니다. 변동금리가 되는 게, 변동하고 연동이 되는 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억짜리다 라고 했을 때 얘가 5억까지 떨어진다. 근데 내가 한 5억 정도를 대출을 받았다 라고 하면 이미 내 돈 5억은 날라간 거죠. 그런 상태에서 50%만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2억 5천을 갚아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10억인데 5억까지 빠졌으면. 지금 한 50% 빠진 이제 주택들, 아파트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만기가 돌아왔을 때 그때 은행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뭐 5억을 이제 2억 5천을 갚으라고 이제 바로 전화가 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돈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리고 이 이제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한 사람들 그게 만약에 한 10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100억 부자라고 얘기는 했지만 솔직히 100억 거지가 맞고요. 얘가 만약에 5억까지 떨어진 게 10채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2억 5천씩 뭐 재수 없으면 뭐 매달 갚아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 근처에 다 샀다면. 그러면 10채면 25억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때 한 번에 파산을 하고 마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울산의 어떤 뭐 분도 그렇게 갭 투자를 많이 했던 분인데 뭐 자살도 하시고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그 유동성 위기를 금리가 올라가는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아파트가 제일 위험한 게 KB 시세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빌라나 아니면 상가나 뭐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뭐 많이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이제 시세가 없기 때문에 뭐 은행 같은 데서도 이렇게 독촉을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의 부실채권들도 엄청 많은데 그렇구나. 걔네들까지 전부 건드려버리면 일단은 시세를 알 수가 없고 감정을 다시 떠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지나가자 이런 식이 많아서 뭐 카드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일부 한 500만 원 정도만 갚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기 연장을 해주는 경우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투자가 쉽다는 게 그런 자료들이 너무 잘 나오는 건데 그게 오히려 이제 정부기관이나 은행에서 통제하는 그걸로 또 쓸 수가 있는 거네요. 통제하는 것보다는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 책임을 왜냐하면 내가 뭐 신림동 지점이나 이런 데서 뭐 빌렸다라고 하면 그 지점에 있는 사람이 빌려주고 이 사람이 압구정 지점으로 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자기가 빌려준 사람 그 대출자가 그걸 관리 감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승진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데 그렇구나. 그 만기가 됐을 때 돈을 갚지 않으라고 하면 이 사람이 승진해서 누락도 되고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보면 자기 본연의 임무를 다 안 한 거기 때문에 돈을 대신 갚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돈이 없는데 갚으라고 하면 그걸 갚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런 이 유동성 위기가 내년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근데 궁금한 게 보통 이게 그 빌리 대출을 받으면 그게 30년 만기니까 30년 있다가 갚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나라의 80%는 변동금리예요. 예, 고정금리 20% 정도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30년은 우리나라에 별로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거는 정부에서 뭐 일가구 무주택자하고 진짜 그 소득 요건이나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다 변동금리로 빌리고 80% 정도가 거의 다가 80%는 변동금리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미국은 그렇게 30년씩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 미국 국채가 30년짜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하고 이제 보면 항상 이 모기지하고 국채가 연동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금리하고 10년물 금리하고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30년짜리 국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연동이 되는 금리는 10년물 갖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30년 동안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세계에다가 그 국채를 팔아먹고 국채를 통해서 얻은 이익을 갖고 저리로 미국 시민들한테 그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이제 변동이 되면서 30년짜리 모기지가 나오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2년물인가 3년물만이 그 주택담보대출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10년물도 아니고, 왜냐하면 한국은 10년 있다가, 그러니까 30년물, 40년물짜리 국채를 못 팔아먹습니다. 국채시장에서. 네. 그러면 국내에서만 이게 팔아야 되는데, 국내에서도 뭐 부동산이 지금 가계부채가 엄청 많은데, 그걸 돈을 찍어서 발행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을 갖고 온다면 가능하겠지만,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렇게 했을 경우는 아주 단기로밖에 자금을 못 빌려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변동금리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한 3년물하고 연동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 변동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죠. 지금같이 이렇게 그 금리 구간이 올라갈 때는 금리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뭐 3.25%다 뭐 이런 식이 되면 한 3% 정도 더 가산금리 해가지고 6%, 7% 이런 식이 되는데, 문제는 2008년도보다 지금이 이제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한 2배 정도는 올랐다는 거죠. 금리가요? 네. 근데 2008년도에도 2012년도가 바닥이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6%, 7%일 때도 그때 당시에 집부지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경매로 이제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음마아파트가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뭐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본다고 친다면 음마아파트가 2006년도에 얼마였었냐면 14억이었어요. 네.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한 8억 3천까지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33% 정도가 빠진 거죠. 그랬는데 이 음마아파트가 그 작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25억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현재 음마아파트가 얼마에 팔렸냐? 최근에 팔린 게 19억에도 팔렸지만 17억 7천에도 팔렸어요. 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2006년도에 이 사람이 14억에 산 사람은 얼마를 벌었냐? 2억 7천 정도밖에 못 벌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근데 그 두 번의 위기를 이제 겪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너무 힘들겠네요. 네, 그렇게 다주택으로 하는 게 아니라 1가구 1주택으로 있으면서 8억 3천에 사서 25억에 파는 거는 1주택자밖에 못 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만약에 아파트를 사고 판다라고 했을 때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일각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도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한계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까지도 뭐 내년 말에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전망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연동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플레가 일단 부동산 시장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최소한 한 8년 정도 갑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선수도권. 네, 그러니까 뭐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이 언제였었냐면 2009년도 3월 달이었어요. 금방 왔네요. 네. 그리고선 바로 올라가가지고 쭉 올라갔죠. 네,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 차트 보시면 2009년도 3월 달에 바닥 찍고 계속 올라와가지고 뭐 2020년도에도 한번 내려가긴 했지만
또 다시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원래는 한 2020년에 한 번 이렇게 꺼졌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더 양적 완화와 이런 걸 하면서 더 많은 이제 자산 버블이 일어났던 시기가 2020년인 거고 2022년도에 결국은 이 인플레가 오게 된 거죠. 그만큼 자산을 많이 풀었으니까. 근데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바닥이 언제였었냐면 2014년도예요. 4년 후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부동산이 다시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때가 언제였었냐면 2016년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8년 정도가 지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그때보다도 자산 가격이 2배였고 그리고 그만큼의 이상 그러니까 그때는 또 뭐였었냐면 미국이 자기네들이 망할 것 같으면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미국의 금융기관이 망할 수가 있었던 그때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해주고 한국하고 통화스와프 해주면서 신흥국이 미국 쪽으로의 그 위험 요인이 전달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반대로 미국이 굉장히 고용도 좋고 고용률도 좋고 너무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데 이 신흥국들이나 아니면 주변 선진국들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안 좋고 일본도 진짜 뭐 국가 부채가 200%가 넘을 정도로 그 부채가 높은데 얘네들이 금리를 조금만 올리면 천문학적인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것도 위험하고 예. 그렇게 되니까 미국이 또 이 금리를 바로 내린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때보다도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금리가 뭐 상단 5% 상단에서 뭐 한 2년 3년 이렇게 가버리면 그때는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인데도 불구하고 6, 8년이 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는 뭐 꿈도 못 꾸고 거의 뭐 한 5%대나 한 4%대 아주 고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뭐 10억 대출 받은 사람 예전에는 뭐 서울 아파트 가격 중위 가격 한 5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더블이 된 거잖아요. 더블이 된 상태에서 이게 3%도 못 견디는데 그거를 만약에 6%, 7% 이렇게 해서 가버린다면 그러면은 그걸 갚을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3억 정도 됐을 때 한 300만 원씩 갚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원리금 상환하고 그러는데 만약 10억이 900만 원 그게 6%가 돼버리면 말도 안 되는 600만 원, 뭐 900만 원 이런 식이 돼서 지금은 그리고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어떻게든지 지금 나라에서 잡으려고 뭐 예금금리도 올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잡아놓는데 뭘 못 잡냐면 그냥 그 신용대출 하는 것들은 안 잡아놔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은행 같은 데서 거기서 이제 신용대출에서 이제 금리를 올려버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영끌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샀냐면 주택담보대출로 풀로 땡길 수가 없으니까 주택담보대출 끌고 그다음에 신용대출 부부 신용까지 해가지고 끌고 했는데 또 요즘에 또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냥 부부 중에 누구 하나라도 잘리면 그럼 신용대출도 못 쓰고 만약에 이제 직장이 변동되거나 뭐 이러면 그것도 이제 한도가 많이 줄죠. 그리고 이제 금리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계 가구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한계 가구들이 나오게 되면 그 경매로 쏟아져 나오면서 이 아파트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길게 되면 위기로 이제 한참 그러니까 뭐 빨라도 한 6년 이상은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 타이밍을 잡을 때 6년 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꼭 그렇게 잡을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그런 바닥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 거래량이 이제 지금 올라갈 때도 거래량이 없고요. 떨어질 때도 거래량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래가 떨어뜨려서 거래를 해야 되니까 지금도 보면 거래량이 없는데 갭 하락하면서 이제 거래가 한 건 한 건씩 되면서 그렇게 10억씩 빠지고 15억씩 빠지고 하면서 이제 50%씩 빠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뭐 바닥은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늘어나면서 갈 때가 이제 바닥이다라고 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저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좀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이 조정 지역에서 다 해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대출이 이제 되고 그리고 지금이야 이제 뭐 영끌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버티고는 있지만 이게 높은 고금리로 해가지고 좀 지나게 되면 시스템 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원금 상환하고 이렇게 하게 됐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아파트들이 경매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불구하고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은행에서는 이거를 처분을 못하고 다 부실 자산이 돼가지고 이 헐값에 처분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려면 이게 주택담보대출 금리 자체를 경매에서는 예전에 뭐 2008년도 그때도 보면 2012년도 이때가 경매에서 90%까지 대출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 식이 되려면 일단은 조정 지역을 지금 해제를 이제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이 이제 특히나 강남이 다 해제가 돼야 됩니다. 예. 강남이 다 해제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경매 대출이 90%까지 나와야 돼요. 그리고 90%까지 나온 상태에서 보증금을 한 1억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이제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살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막 이미 막 30% 40% 빠진 데가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 2008년도도 30%가 빠졌어요. 예. 근데 지금은 다 30% 빠진 건 기본입니다. 예. 벌써 다 빠졌고 더 빠질 수도 잠실 S나 뭐 이런 데는 벌써 30% 다 빠졌고요. 예. 그럼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50% 정도는 빠질 수 있다고 이제 보죠. 예. 와. 왜냐하면 그때보다 더블이 올라갔으니까.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2008년도 이제 가격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2006년도 가격. 그러니까 음아파트가 14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8억 3천까지 떨어졌다가 25억까지 갔다가 지금 17억 7천이니까 이게 14억까지 가는 거는 2006년도 가격이라는 거죠. 그때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와. 왜냐면 25억에서 이제 반토막 내면 13억 5천, 뭐 12억 5천 정도 되는 건데. 전고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 그러니까 그때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야, 근데 이게 진짜 부동산이 너무 기네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부동산에서 이제 주식으로 바꾼 경우가 제가 거의 유리합니다. 왜냐면 이게 주식은, 그러니까 부동산은 주로 이제 전문가가 되는 이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좀 이렇게 실전 투자를, 특히나 이제 경매 투자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책 한 권, 두 권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에 임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경매라든가 이런 실전적인 경험, 이런 그 시장 조사라든가 이런 게 시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냥 방구석에서 뭔가 이렇게 물건만 분석한다고 해서 이제 전문가가 안 되는 거고, 시간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경매적인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실전적인 경험이 쌓여야 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데,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가, 그러니까 주식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오긴 쉬워요. 왜냐하면 이론적인 바탕에다가 실전적인 경험만 쌓으면 얼마든지 부동산 전문가가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전문가에서 주식 전문가로 가기는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무슨 이제 메이저 증권사라든가 이런 제도권 안에서 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의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책 몇 권 쓰고 그다음에 그런 실전 경험이 있고 이렇게 해서 간 사람인데, 주식은 뭐 일단은 뭐 이런 재무제표서부터 시작해서 뭐 퍼가 어떻고 그다음에 ROE가 어떻고 거기서부터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주식에 대한 뭐 이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알려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간 사람은 거의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에서 그런 유동성 위기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부동산이 굉장히 위험하구나. 오히려 주식은, 그러니까 주식은 빚내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동산 빚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다 레버리지 하죠. 그러면은 이게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가난한 아빠는 그 자기 집을 가장 큰 자산으로 봐요. 그러니까 부채를 가장 큰 자산으로 본다는 얘기죠. 자기 집을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부자 아빠는 자기 집은 부채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호황기 때는 상관이 없어요. 언제 딱 나오냐면 이렇게 2008년도 금융위기나 2022년도 인플레이션 위기 때는 이게 부채 덩어리라는 게 지금에서야 보이는 거죠.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막 올라가니까 뭐 어떤 사람도 영끌해가지고 뭐 한 15억짜리 사가지고 뭐 자기 아파트는 뭐 30억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뭐 지금 반토막 나게 생겨버렸으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서야 이게 부채 덩어리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데, 유동성 위기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망할 수 있다. 한순간에 경매로 모든 걸 날리고 한순간에 망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부동산에서 가장 안 좋은 점. 그 아까 다주택자들이 막 30채 50채 이렇게 늘렸을 때요, 상승기 때
그때 그거를 그러면 하락기가 오기 전에 팔아야 되는데 네. 그 팔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건가요? 못 팔죠. 네. 아, 아까 세금 문제가 그런 것들 걸려있잖아요. 다 걸려있으니까. 세금이 뭐 2주택 72.5%, 3주택 85%를 때리는데 어떻게 팝니까? 예, 못 팔죠. 그냥 들고 있다가 이렇게 부동산 하락기 맞으면 그때 끝나는 원금 상환하고 끝나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저는 주로 그런 사람들 다 집 그지라고 봅니다. 예. 집 부자가 아니라 예, 빚을 많이 진 집 그지들이죠. 예, 전부. 예. 네. 대표님 오늘 그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끝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책이 내년 한 2월 정도에 나오니까요. 예, 제목 정해졌네요. 예. 아직 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 지금은 이제 뭐 교정 중에 있는데 네. 만약에 나오게 되면 좀 많은 네.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때도 좀 한번 출연해 주셔가지고 아, 예. 또 이제 시장이 또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좀 네. 이렇게 소식 전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의 저자이시자 유튜브 채널 JD 부자연구소 조던의 김장섭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